가계부만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보여요. 정직한 사람인지 살짝 음흉한 사람인지가 다 보입니다.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갔어야 되는데 나 5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가가지고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되는데 쟤한테 먼저 말 걸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열등감이잖아요. 이 열등감은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애초에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이래서 줄일 수 없고 줄일 수 없고라는 말을 해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소비 습관을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가계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가계부 수업만요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계부 쓰는지 다 봤고, 그 초등학생들 가계부까지 다 봤었습니다. 제가 처음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책 제목이 내 월급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정말 수많은 곳에서 자기 이제 월급 관리 좀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보자라고 하면서 가계부도 보고, 이제 그 가계부를 보고 코칭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KBS 국민영수증에서 전문가로 한번 나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잘했나 봐요. 이제 앞으로 계속 고정으로 계속 나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폐지될 때까지 그 김경필 리더님이랑 같이 둘이서 계속 이제 그 국민영수증 패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계부만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보여요. 이 사람이 돈을 쓰는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 위주로 보다 보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회사 대표님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고 짠돌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살짝 음흉한 사람인지가 다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계부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소비 성향과 심리 성향을 다 드러내는 레코딩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럼 그 기록을 봤을 때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코칭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답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에 가장 코칭은 그 심리가 제일 큰 문제였었어요. 심리가 고쳐지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처방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빵을 많이 사 먹는데 빵을 그만 사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처방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빵을 왜 자꾸 사 먹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빵 많이 사 먹으니까 사 먹지 마세요. 커피 많이 사 먹으니까 사 먹지 마세요. 택시 많이 타니까 타지 마세요. 백화점에서 소비 많으니까 소비하지 마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처방 아니에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상처만 보고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체 왜 어떤 활동을 하기에 여기에 계속 다치고 있는지를 처방해 주는 게 가계부의 목적이더라.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은 다 심리에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가계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일자가 있죠. 일자, 그리고 금액이 있을 겁니다. 지출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하나 더 있냐면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써달라 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하나만 포인트로 줘도요, 가계부 쓰고 나서 소비 습관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제일 좋았던 효과는 한 달에 한 400만 원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출을 150만 원까지 줄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전에 월급이 170만 원 정도 되는 하사가 있었어요. 저축 얼마 하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150 하더라고요. 20만 원 소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까지는 솔직히 뭐 하라 말씀 못 드리겠고, 이거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래서 줄일 수 없고 줄일 수 없고 줄일 수 없고라는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왜 이거를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마 이거 오늘의 1탄은 심리부터 처방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소비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1, 2, 3, 4번에 들어가는 것만 없애면은 여러분들 아마 생활비가 뚝 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소비예요. 이 과소비는 뭐냐면 본인 소득 대비 과한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을 예전에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좀 내 소득 대비 더 비싼 걸 사고 있구나 이런 거 아시는데, 요새는 그 과소비 기준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월급이 200 얼마지만 아우디 A6를 뽑는다던가 한 8천만 원짜리 차를 뽑는다던가, 이런 게 왜 이게 과소비인지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은 자기 연봉에 뭐 연봉 이하 거만 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룰을 정하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과소비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의류비는 1년 연봉의 몇 퍼센트 이하로 정해 놓는다. 그 안에서 내가 옷을 다 사야 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예산 배정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는 대신에 본인이 예산 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충분히 그냥 평범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정해주는 예산 배정 양식을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연봉의 3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을 때
경차 굉장히 오래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일부러 줄이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 충동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식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더 많아진 이유가 예전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소비를 하고 다 쓰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현금이 줄어들고 있네. 10만 원, 7만 원, 3만 원, 2만 원. 그럼 이제 3만 원 안에서 사야 돼. 2만 원 안에서 사야 돼. 점점 이 살 수 있는 범위의 여력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현금일 때는. 근데 이제 카드로 됐어요. 카드로 되니까 카드 한도를 생각하죠. 카드 한도가 500만 원까지니까 카드 한도가 이제 뭐 다 됐다고 울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계속 긁습니다. 그래서 한도에 다다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드 한도까지 충동 소비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넘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리볼빙이라고. 야, 한도가 500만 원이면은 제가 이제 500만 원 자차 쓰니까 못 갚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에 넘겨줘요. 이제 이번 달에 안 갚아도 돼. 100만 갚고 400은 다음 달에 갚으세요라고 다시 뒤로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이 400에 대한 여유가 또 땡겨서 들어와 버려요. 여기에. 그러면 저는 이번 달에 500 더하기 400이 되니까 900만 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소비를 더 극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가 리볼빙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기본적으로 옵션에 리볼빙을 선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리볼빙 가지고 영어로 수정해 놓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 여력에 안 맞게 계속 소비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과소비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충동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세요. 현금까지만 갖고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에 가면은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다. 뭐 백화점 가면 절제 못하는 사람이다. 딱 얼마치만 사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한 50만 원 들고 갔는데 백화점에 가자마자 옷을 하나 50만 원 샀어. 자, 뭘 더 사고 싶어요. 카드가 없어요. 뭐 짜증이 확 나죠. 지금 더 사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와야지. 자, 충동 소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좋은 방법인 게 기한을 올려야 돼요. 기한을 올려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오늘 백화점 가서 50만 원치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품목 내역에는 상의 이제 15만 원 뭐 두 개, 뭐 하의 뭐 10만 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총 5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났잖아요. 그럼 요걸 그대로 가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충동 소비 막아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신입사원들 보면은 이러는 거예요. 이 기한과 결제와 구입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충격을 먹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냥 회사 카드 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겠다는데 왜 회사가 나한테 이걸 다 보고하라 그래? 라고 해서 당연히 보고해야지 라고 했는데 개념을 몰라요. 그냥 카드 받는 순간 내 돈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원하는 딱 범위까지만 결제하고 구입하는 거를 패턴화하시면은 충동 소비는 해결된다. 여기까지 쉬워요. 자, 이거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끝나는 거고 과소비는 이제 예산을 배정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거는 다 숫자로 끝나는 일입니다. 세네 번째가 골 때리는 건데 모방소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습관이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고치면은 여러분들 소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데 가계부 가지고 백날 코칭해 줘봤자 이거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해봅시다. 영어 유치원 옆에 애들이 가요. 그러면 우리 애도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왜 가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이 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 영어 유치원을 다녔을 때 얼마나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얘 옆에 애가 간다고 이러면서 얘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학원 같은 경우도 어떤 학원 간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옆에 애가 저 학원을 가는 건 이해를 해요. 뭐 옆에 애가 아이스하키 학원을 가겠대요. 오케이. 근데 우리 애는 아이스하키를 좋아하지도 않고 갈 이유도 없는데 얘는 왜 가야 돼? 라고 하는데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있죠. 또 하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를 어떻게 이제 배우기 시작하냐면 엄마한테 떼를 쓰는 구간이 나와요. 나 무조건 이거 사고 싶어라고 막 이제 찡얼찡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가 모방 소비입니다. TV에 뭐 나오더라. TV에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TV 캐릭터가 나오는 걸 갖고 싶어 라고 하면서 유아기 때 한번 찡얼찡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초등학교 때쯤 되고 나면은 연예인 모방 소비를 해요. 나 어떤 연예인이 하는 거 사고 싶어. 어떤 연예인이 하는 거 갖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게 초, 중, 고까지 가는데 이게 나중에 일종의 친구들과 그 같은 모방 소비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그 끈끈한 연대감이 형성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바람막이 같은 거, 뭐 노스페이스 같은 거 있었잖아요. 노스페이스를 다 같이 입어야지만 이 동질감 문화를 얻는다던가 이 또래 안에서 그 그룹이 형성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 모방 소비를 빠르게 따라 해야지만 내가 이 또래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어. 안 그러면은
또래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어라는 두려움까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바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을 사는 이유가 그냥 자동적으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누군가가 사면 나도 따라 사야 돼. 주류 문화가 사면 나도 따라 사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아예 판단 없이 그냥 이제 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연예인이 뭐 귀걸이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그렇게 화면이 나오면 그 귀걸이가 다음날 매진이 된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들도 모방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방 소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TV를 끄라고 했었어요. TV 오프. 요새는 SNS 오프. SNS에 보면은 수많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뭔가 좀 더 튀어 보이거나 관심을 갖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배경이나 화면을 두거나 소비를 하는 걸 보여줍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가 아니고 정말 어쩌다 한번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뭐 여행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계속 자극적으로 보여주다 보면은 제가 해외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한 3초 정도 이렇게 머물고 나머지 그냥 넘기다가 해외여행 3초 딱 머물면은 이 사람한테는 해외여행에 대한 SNS만 뒤덮이게 돼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즐겁게 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나도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소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 SNS 인플루언서들한테 뭐를 합니까? 우리 여행지 아니면 우리 뭐 상품 판매해달라고 계속 여기다가 PPL을 집어넣게 되죠. 그럼 이 PPL을 자동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거죠. PPL. 이 모방 소비를 하려면은 어쨌든 이 SNS를 끊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번째는 뭐냐면 과시소비. 아, 이거는 정말 성인 되면 심각해지거든요. 과시소비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해집니다. 이제 내가 그래도 회사 대표인데 아니면 내가 회사 이제 부장급인데 차를 이제 외제차로 사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소비 자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위해서 소비를 시작합니다. 시선. 그래도 내가 이제 소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나름 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뭐 쿠팡에서 옷 샀다 그러면 부장님이 쿠팡에서 옷 샀다고 또 사람들 뭘 하지 않겠냐. 그럼 최소한 백화점 2층이나 1층 어디에서 사서 이렇게 좀 입어야지만 아 그래도 우리 부장님이 역시 좀 뭐 패션을 안 해, 브랜드를 안 해라고 하면서 타인 시선에서 좀 뭔가 약간 존경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비를 통해서요 기저에 있는 심리를 이해했어요. 예전에는 저게 뭐지 했는데 이 기저에 심리가 있습니다. 존중. 비싼 걸 삼으로 인해서 존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은행 갈 때 외제차를 타고 은행을 가면 대출이 잘 나오고 국산차를 타고 대출 받으러 가면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말이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말이 많았었던 건데 이건 거죠. 내가 뭔가 좀 비싼 거를 입고 비싼 거를 들고 이렇게 가면은 아, 이 사람이 부자다, 돈이 많다라 생각해서 존중을 해주더라. 근데 내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시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 참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제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데 와 예전에 좋은 차 탔을 때에서 아반떼 타고 나니까 앞에 끼어드는 차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뒤에 있는데도 갑자기 막 달려와서 끼어들려고 막 무리하게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왜 존중을 자꾸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돈으로 존중받는 게 가능할까요? 처음에 겉에서는 존중하는 척하죠. 근데 뒤에서는 다시 또 험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좀 사람들 대중 심리가 돈에 좀 기가 눌리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반발 심리로 저 돈 가지고 이 사람을 까고 싶어 해요. 돈 많은 거 자랑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또 안 된다라는 말이 또 유명해요. 돈으로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돈으로 또, 예, 또 자랑하면 안 되고. 왜 자꾸 이렇게 돈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과시 소비는 솔직히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말 나를 위한 소비인가?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아까 1, 2번은 해결이 가능하다 했는데 3, 4번이 해결이 어렵다 했잖아요. 얘는 심리의 문제예요. 이 사람 자체 행동 패턴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3, 4번이 많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계부를 썼는데 3, 4, 3, 4, 3, 4 계속 이게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심리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심리 치료 뭐를 해야 되느냐? 자존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받고 싶고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를 뭔가 이제 열등감이라던가 두려움 존중하지 못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자꾸 여기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소비를 하지 않아도 또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굳이 비싼 차를 타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스펙이 있어 아니면 똑똑해 아니면 내가 일을 잘해 아니면 성실해 인품이 좋아 아니면 인맥이 좋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존중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돈으로 소비를 해결하라고 뭐 잡지라던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을 하려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당연히 선물해야 되는 거다 라고 다이아몬드 회사가 그 광고 문구를 만들어낸 바람에 100년 동안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더 비싸졌었어요. 사람들 심리에서는 당연히 그냥 그게 먹혀버린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이 과정에서 굳이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됐던 거죠. 근데 대중 자체가 무슨 소리야, 그냥 빨리 그냥 다이 하나 선물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 이게 문화가 돼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문화를 좀 깰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 4번은 여러분들 심리를 통해서 깨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녀 교육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자녀들이 과소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용돈이라는 걸 정해줍니다. 용돈 범위에서 정해주면은 또 마찬가지로 얼마까지만 지출을 해야 돼. 어떤 거에 대해서는 좀 비싸지 않니?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게 있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우리 최저가 검색을 좀 찾는 습관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최저가로 찾아보는 연습, 이거를 연습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굳이 비싼 돈을 지불할 뻔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충동 소비하는 아이들 많은데, 충동 소비할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 고민하기. 우선은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집으로 돌아온다. 또 우연히 또 갔을 때 한 번 더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고민만 하고 우선은 사지 않고 집으로 온다. 그런 다음에도 아, 이거 사야겠다라고 판단하면은 세 번째 갔을 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충동 소비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 필요 없는 걸 계속 사와요. 그러면 보통 두 번 고민하고 나면은 다 사라집니다. 머릿속에다 휘발돼요. 세 번째까지 생각나는 거는 이거 진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주면은 해결이 된다. 간단하죠? 모방 소비, 과시 소비는 상담을 하셔야 된다. 어떤 상담을 해야 되냐면 또래 상담. 또래와의 관계에서 너가 어떤 게 불안하니? 불안 요소를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서 이 불안 요소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다, 또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단다라는 걸 알려주면은 이 소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쓰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전자로 쓰게 되면 편리합니다. 예전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신용카드 지출한 거 다 동의서만 해주면은 자동으로 추출해가지고 쫙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편리하긴 한데, 손으로 쓴다는 얘기 자체가 고민 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1, 2, 3, 4번에 해당되는지를 써보는 거고, 손으로 쓰면 좀 느려집니다. 한 최소한 3초, 5초 정도 걸리잖아요. 3초, 5초 동안 내가 이거 왜 썼지? 이제 이러면서 기억을 회상해 보는 거죠. 근데 전자로 하면은 너무 찰나의 순간에 딱딱딱 입력이 되니까 회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좀 회상을 해보기 위해서 쓰는 게 있었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기록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뭐 이제 뭐 장대 뛰어넘기가 안 나오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다 찍어봅니다. 찍고 나서 내가 어느 각도가 문제였나, 어떻게 뜀틀이 문제였나, 뛰는 각도 문제였나.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매출 성과가 안 나오면은 어느 과정에서 문제였는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소비 습관을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아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너가 어떤 때 소비를 하니까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건지, 그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는 이제 그런 소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이제 단련이 되도록 만들어 놓을 건지를 계속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그냥 편하게 방치해 놔도 이 아이들이 그 상황이 혼자 맞닥뜨렸는데 부모님이 옆에 없는데도 혼자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이유를 딱 대면서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준다던가, 그러면 이 아이는 어른이 돼도 그 소비 자체가 줄어 있어요. 그리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줄이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잉여 생산물이 생깁니다. 이제 그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갔을 때 인류가 이제 그 사회라는 걸 만들어냈던 이유가 뭐냐면, 쌀이 남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구석기 때는 서로 굶어 죽거나 비축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밖에 없었는데, 비축이 된 상황에서 미래를 그립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도 돈이 점점 쌓인다는 그 경험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돈이 쌓였을 때 뭘 하고 싶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이 소비에서 투자라던가 생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계부를 쓰는 거나 용돈기입장 쓰는 습관은 진짜 중요한 행위인 거죠. 이거 없이 갑자기 애한테 생산해봐, 투자해봐, 뭐 월급 줄게 해봤자 백날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 기본입니다, 기본. 보여주는 용어로 하나 따로 만드세요. 너무 다 보여주면 내 자녀 입장에서는 엉뚱한 거지 시비 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보여주는 게 좋은데, 본인 그 부모님의 어떤 소비 습관이 누가 봐도 재미없는 소비를 하시는 분이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모범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죠. 반대로 내가 하는 소비 습관이 그렇게 자녀에게 모범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녀를 가르칠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문제 있는 상태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용돈기 입장 써라, 절대 안 되겠죠. 아니면 이제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자녀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좀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 위주로 따로 보여주시고 반성해야죠.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겁니다.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눈치 되게 빨라요.
엄마 보면 가계부에서 분명 뭐 이런 데 소비 안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저번에 백화점에서 뭐 사던데? 라고 하면은 그거 방어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모가 먼저 변하고 부모가 당당해야 자녀한테 진심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애들은요, 제가 이제 애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이 가르쳐 본 결과 뭐였냐면 진짜 똑똑해요. 다 알아요. 눈치 되게 빨라요. 특히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눈치 도사예요, 도사. 예, 그러니까 애들 웬만하면 속일 생각 안 하시는 것도 좋다. 예, 그냥 어차피 애가 바뀌려고 하면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다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거 딱 한 단어로 설명 끝납니다. 새해 다짐하고 망하고 다이어트 다짐하고 망하고 가계부 쓰고 망하는 사람들 공통된 특징 딱 두 가지가 뭐냐면 요요예요, 요요. 처음에 너무 과하게 목표를 잡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너무 표면적인 것만 깎아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면은 갑자기 굶어버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굶어가지고 7kg를 뺍니다. 그러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 못합니다. 그냥 그때 그 순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뭐 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또 친구 만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먹어요. 그런 순간 뺐던 게 다시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그 소비도 막 줄이다 보면은 무조건 절약해야 돼, 절약해야 돼, 절약해야 돼라 하다 보면은 이 절약하는 것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돈은 줄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폭발해 버립니다. 못하겠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폭발적인 소비를 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세 달 동안 400만 원 절약했는데 하루 만에 400을 써버리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시 요요가 돌아오거든요. 그거를 막으려면은 근본적으로 돈을 안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 필요가 없었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그 다이어트 약을 한번 주사를 맞아봤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저걸 왜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은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까지 굳이 내가 저 음식을 왜 먹어야 돼? 이것처럼 가계부를 쓰고 나면은 내가 굳이 왜 그 부하 직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결혼식 날 어쩌다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비싼 옷을 사서 이걸 입고 다녀야 돼? 그런다 한들 그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먹히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소비를 할 필요가 없었네? 라고 자연스럽게 치환이 되겠죠.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죠. 아까 그 심리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되면은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갔어야 되는데 나 5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가가지고 친구들이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되는데 쟤한테 먼저 말 걸고 나한테 세 번째 네 번째로 말 걸더라. 이거는 뭡니까? 이건 열등감이잖아요. 이 열등감은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요요 없이 여러분들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는 단순히 소비를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 소비를 했는가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고, 아까 같이 이 네 개의 원리를 찾아보신 다음에 이 네 개 소비 유형에 맞는 각각의 처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될 건데, 이 잉여 현금 흐름을 단순히 모아놓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잘 불리는데 투자를 하면요, 투자도 약간의 중독이 옵니다. 그러면서 소비를 줄이는 게 즐거워져요. 절약을 하면은 앞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네? 그 희망이 오잖아요. 도파민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더 긍정적으로 요요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부 줄이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